20대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여성과 청년의 싸움은 그 파이 기득권은 사실은 나이 드신 남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여성과 청년들의 파이를 키워야지 이 가지고 있는 파이 안에서 누가 더 많이 분배하느냐고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이 객체가 아닌 좀 주체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그 구성원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서 청년표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청년들에게 진정성이 있을까. 청년들을 좀 전면에 앞세우고 청년 정책을 청년들이 만들고 청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지은 전 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예, 앞서 윤석열 캠프의 청년 특보진은 장해찬 평론가하고 청년 표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 시간에도 청년 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2030 지금 좀 흔들린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가 흔들린다고 판단하고 적극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민생 관련해서 좀 더 거대 담론보다는 좀 이렇게 와닿는 실용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자. 그게 이제 2030이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책 관련해서 많은 메시지를 내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민주당에서 그 어떤 정치인도 표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하태경 등등.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후보 본인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가부 문제도 꺼냈고. 그래서 조금 2030 남성들의 어떤 돌아선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데 과연 민주당도 이렇게 홍해 줄 것인가. 제가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두 가지 글 인용 뒤에 민주당 정치인 몇몇하고 인터뷰했는데 100% 거기에 또 수긍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사실 팬미 문제라는 게 저는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우리 사회에 지금 얘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성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유리천장이 많고 예. 뭐 이렇게 할당제로 혜택을 본 여성도 있지만은 또 아직까지 차별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20대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여성과 청년의 싸움은 그 파이 기득권은 사실은 나이 드신 남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여성과 청년들의 파이를 키워야지 이 가지고 있는 파이 안에서 누가 더 많이 분배하느냐고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뭐 한쪽을 편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두 쪽 다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여성평등 가족부를 여성 성평등 평등 가족부라고 예? 바꾼 것이 여성 남성 그리고 심지어 제3의 성까지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자는 그 취지로 바꾼 것이고 그것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비대위원 어때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고스란히 돌아올까요?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좀 걸리죠. 예, 워낙 다른 컨셉의 후보였잖아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예? 사실 한 지붕 아래 같이 있긴 했었지만은 사실 다른 당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두 분의 색깔이 워낙 달랐었기 때문에 물론 경제 정책이나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 관련돼서는 공통적인 것이 많았지만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달랐고 예. 후보의 캐릭터도 많이 달랐고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로 바로 돌아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장해찬 평론가가 나오셨지만은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2030 세대들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들의 표심이 너무 약하다 내지는 결집력이 크지 않다 표가 많지 않다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제로 역풍은 그대로 맞을 것 같다. 저는 그 정도의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편곡을 DC를 공유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문제점 이야기 자꾸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2030 탈당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전혀 없어요. 이게 좀 위기의식을 안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한 당에 있는 후보로서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이견이 좀 있잖아요. 네. 의견 차이가 좀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같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소속해 있으면서 특히 2030 남성들, 2030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에 대한 메시지는 이준석 대표가 가장 화력이 좋고 그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역할 분담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보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2030 탈당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거의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해서 어차피 원팀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국민의힘은 원래 옛날부터 좀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면서 그게 좀 가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 청년들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온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냐 이렇게 보면은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나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 못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사실 이분이 과연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나 청년들의 입장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나 이런 의문이 들 거고 청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윤석열 후보 자체가 그렇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2030 청년들은 국민의힘을 떠날 것이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재명 후보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관련돼서 이제서야 이 펜코나 DC의 글들을 인용을 하시고 가상화폐,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 과세 유예를 한다는 식으로 이제 나름의 정책들을 하고 있으나 사실 2030 세대가 이재명 후보에게 갖는 비호감은 굉장히 누적된 비호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변경될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윤석열 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고 2030 세대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비호감도 훨씬 더 강하다. 오래됐다. 네,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이 더 강한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이런 생활 스토리, 자라온 환경, 소년공 출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검찰총장 출신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어른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일 잘하고 성과 내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후보가 오히려 청년들에게는 나의 정치적 효능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2030 세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근데 김재섭 비대위원 이야기처럼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공매도 이야기까지 했는데 집권당이고 170석 가까운 거대 정당이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되니까 그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유리하죠 당연히. 여당이고 한다면 할 수 있죠. 일단 의석수가 서포트가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까요? 2030 이런 정책 때문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가상자산이 관심들이 많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그 후보를 지지하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2030 내에서도 다양한 이 색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책 하나만 가지고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되려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30 세대로서 제가 가상자산 관련된 과세 유예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관련돼서 불로소득 때려잡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 자산 중에서도 이제 화폐,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자산들이기도 하거든요. 가만히 있었는데도 몇 천만 원, 몇 억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이 가치의 상승폭으로 따지면 부동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과세 유예를 한다? 저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연 부동산은 소수 몇 명만 때려잡으면 잡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국민들을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또 2030의 마음을 안다고 돌려보겠다고 또 그런 메시지를 내면 본인이 가지는 경제 철학 기조가 다 흔들리는 것이고
모순이고 이런 거에서 아마 다 균열을 느끼고 2030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상자산 그 과세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유예를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경기 침체기니까 오히려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 확대 재정하자고 하고 있고 세수가 너무 많이 거쳤으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렇게 주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엇박자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 과세를 유예하는 거 1년 정도 유예하는 건 일관성이 있고 다만 이제 그 2030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지금 너무 비싸니 가상자산이나 부주식에 이렇게 투자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이 2030에게 더 도움이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지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금을 매기자고 하는 건데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경기 회복기에는 세금을 더 얻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재정 건전성 이런 거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확대 재정을 할 타이밍이다. 보유세 인상이나 이런 것도 유예하셔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불로소득 자체가 문제라고 하신다 그러면 계속 이제 불로소득이 문제다 많이 하셨으면서 다른 자산들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용인을 하시는지 너그러우신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말씀하시는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도 불로소득 의미 그 자체로만 따지면 일하지 않고 받는 소득인 거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내가 일하는 거와 상관없이. 근데 이런 어떤 정책 간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냥 부동산 투기꾼 몇몇만 때려잡으면 부동산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그 접근 방식이 사실 다른 정책들과의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2030 세대가 안 보겠냐고요. 저만 해도 이게 보이는데. 일단 지금 확대 재정기이기 때문에 지금 1년 정도 유예를 하자는 거지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기꾼 때려잡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뭐 공급을 250만 원 한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세수, 국토보유세를 포함해서 세수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게 패키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뭐 투기만 때려잡는 걸로 부동산이 될 수도 없고 또 훨씬 더 종합적인 패키지를 많이 내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더 일을 잘하냐 실행력이 있냐 이런 것도 2030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은 입지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기본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입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을 봤는데 일단 입지는 뭐 말씀하신 내용이 없었고 두 번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금융기법 말씀하셨잖아요. 그 금융기법이 결국에는 이거를 저당 잡아서 저걸 만들고 이런 사실 말하면 폰지 사기랑 거의 유사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2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250만 원을 얘기를 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지가 있는데 그 입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지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에 과도한 시장의 균형을 오히려 뭐 투기 세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금융기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고 이 금융기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폰지 사기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구성이 뭔가요? 원래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것을 할 때는 원래 이제 다 이렇게 빌려서 하지 이거 전부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갑자기 부동산 얘기로 가고 있는데 뭐 계속 갈까요? 계속 네. 하시죠. 마무리하세요. 네. 아니요. 그 금융기법이라 하는 게 보면은 예를 들면 기본주택이 뭐 100만 호가 있다 그러면 하나에 이제 이게 자산 가치가 있으니 이거를 담보 삼아서 다른 걸 짓고 이걸 담보 삼아서 다른 걸 짓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폰지 사기랑 유사한 구조긴 하죠. 근데 우리가 채무라고 하는 것을 담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갚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젠간 갚아야 될 거잖아요. 누군가 갚지 못한다. 그럼 결국 그 담보를 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잘못 이해하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임대주택 같은 거를 할 때 그 우리가 지금 주택공사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금으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그것을 만드는 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사업을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근데 이 금융기법은 아주 일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택관리공사에 남아 있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금융기법하고 또 필요한 그런 채권 발행 이 세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수치를 계산을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종합했을 때 필요한 비용이 오히려 더 충분하다. 250만 원 지을 수 있다. 알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는 마무리하고 지금 시간이 너무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6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정책 이야기 나왔으니까 최지원 대변인한테만 여쭐게요. 그 내년 1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방역지원금을 이름 바꿨습니다만 지급하겠다. 근데 여전히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당에서 100% 준다 전 국민 당론으로 정했는데 결국은 기재부 의견에 무릎 꿇어가지고 88% 된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뭐 하도록 해야죠. 지금 사실 아직까지도 경기가 회복기고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확대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마치 경기 회복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 지역구에 부산에 이렇게 가봐도 소상공인 분들이 아직 너무 힘들다는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세수가 지금 초과 세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경기 회복해야 되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있으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고 있는 것은 이 경기 회복엔 도움이 안 되죠. 우리 한국경제라는 환자가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을 끝나고 응급실에 있다가 회복기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너 마라톤 뛰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세금을 더 걷고 있는 것은. 그래서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 논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홍 부총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냔 말이에요. 계속해서 안 한다고 절대로 못 한다고 하면 뭐 홍 부총리 탄핵하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네. 또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서 풀어가야죠. 우리가 무슨 뭐 독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무조건 뭐 밀어붙이는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무조건적인 반대인 것 같던데.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대로 그대로를 계속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 기재부 말 들어가지고 IMF 때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기재부가 뭐 경제를 가장 잘 알까? 지금 2021년 대한민국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방법을 유지하는 기재부를 들어야 된다는 것에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집요하게 여쭤본 게 이재명의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기재부도 설득 못 시키면서 뭔 이재명이 한다는 말이냐 이럴 말이 만일 실패하면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홍남기도 합니다. 네. 네, 같이 합니다. 김재섭 비대위원한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아까 재난지원금 반박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네. 김정인 위원장님이요. 오시겠죠.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년 얘기를 쭉 했잖아요. 2030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던데요. 또 꼰대 이야기 나오고 상황 이야기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는 항상 있었죠. 항상 늘 있었는데 제가 그냥 1년을 좀 넘게 김종인 위원장이랑 비대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그 젊은 세대가 가지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봤던 대부분의 정치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율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그다음에 청년층 간에 아까 우리는 청년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도 어떤 자산 소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 자체는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정책면에 있어서는 가장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설계할 것은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클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일조를 했기 때문에 다만 국민의힘이 부족한 2030 세대를 위한 정책과 관련된 면에 있어서는 김종인 위원장만큼 잘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거는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청년이 객체가 아닌 좀 주체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그 구성원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서 청년표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청년들에게 진정성이 있을까. 그래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캠프든 청년들을 좀 전면에 앞세우고 청년 정책을 청년들이 만들고 청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권위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분 30초 남았어요. 짧게 30초씩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장동 특검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의 범위죠.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부산저축은행까지 범위에 넣는다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씩 거기에 관해서 특검에 대해서 짧게 특검은 이제 그동안은 이게 정치적으로 시간 끌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필요하면 특검이라도 받겠다. 당당하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뭐 조건부 이런 얘기를 많이 다시는데 하겠다. 근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거를 지금 중간에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미흡한 게 있으면 특검 하겠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네, 뭐 고발 사주, 뭐 부산저축은행 어쩌고 다 묶고 더블로 갑시다. 무조건 뭐 특검 받고 가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도 좋고 저축은행도 괜찮다. 네, 대장동만 우리가 제대로 파헤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 국민의힘에 향한 의혹에 대해서는 묶고 더블로 가는 알겠습니다. 특검 갈 수 있다. 특검 추천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겠죠. 이러다가 대선 전에 과연 이게 될까? 그래서 그냥 뭐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정치 이슈로 끌다가 의혹도 밝히지 말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밝혀야죠. 일단은 검찰 수사에서 진행되는 것을 좀 더 제대로 해가지고 그거부터 좀 신뢰도 검찰 수사 못한다고 전 국민이 난리고 지금 야당에서도 연일 지적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언제까지 바라보실 거예요? 저도 봤을 때는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특검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김재섭 비대위원한테 그럼 추천은 누가 하느냐 이거 던진 거는 그거부터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문해 본 거예요. 그만큼 여야가 범위, 기간 또 누가 추천을 하느냐 여기로 많이 좀 다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고집할 부분들을 많이 내려놓을 거예요.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김대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전 민주당 국회대변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